오늘 평양정보통이 준비한 사연은 북한의 평범한 여대생이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천의 고아가 되어 북한 장마당을 떠돌며 생계를 이어가다 보위부에 잡혀 북한 교화소에 들어가 여자의 몸으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고생을 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감옥에 갇힌다는 건 단순히 죗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긴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취급당하는 곳이에요. 저는 전거리 교화소에서 3년을 보냈어요. 살아남은 게 기적이죠. 제 이름은 박혜진입니다. 함흥제일대학 학생이었어요. 평양에 있는 대학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정받는 학교였죠.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사고로 잃은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 후엔 혼자 살아남아야 했어요. 북한에서 여자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함흥 장마당으로 나갔어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 팔아봤죠. 그러다 알게 된 게 중국산 USB였어요. 한국 드라마가 들어있었죠. 그게 당국에서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걸 알았지만 위험한 게 돈이 되잖아요. 위험한 줄 알지만 굶어 죽을 순 없으니 그냥 먹고 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마당에서 장사하다가 보위부에 걸렸어요. 제 가방을 뒤지던 간부가 USB를 발견하는 순간 제 얼굴을 빤히 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팔을 꺾더니 반동분자라고 소리쳤어요. 변명할 틈도 없이 끌려갔어요. 전거리 교화소 거기에 갇히기 전까진 몰랐어요. 북한에서 교화소에 가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는 걸요. 이름만 교화소지 실제로는 노동착취소나 다름없어요. 저도 그 지옥에서 3년을 버텼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전거리 교화소는 북한에서도 악명 높은 교화소예요. 여기는 급수가 있는 교화소라서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운영되는 강제노동 수용소라고 보면 돼요. 탈북하다 잡힌 사람들, 장마당에서 불법 장사를 하다 걸린 사람들, 뇌물을 못 써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 별거 아닌 죄로도 여기에 끌려오죠. 하지만 여기선 죄가 경중이 의미 없어요. 일단 들어오면 누구든 개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전거리 교화소 얘기만 들어도 몸을 움찔해요. 거기 가면 살아나올 수 없다. 한번 들어가면 인생이 끝이다. 이런 말이 떠돌죠. 사실이에요. 거기서 버티는 건 인간이 아니라 생존 본능뿐이에요. 감옥이요? 남한에서 말하는 감옥은 여기에 비하면 천국이에요. 여긴 그냥 인간 쓰레기장이에요. 우리 같은 죄수들은 일하다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죽으면 그냥 병사로 기록될 뿐이에요. 처음 교화소에 들어왔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감옥이란 곳이 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적어도 사람 취급은 해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곳은 달랐어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는 곳이었어요. 옷도 밥도 몸 하나를 의지할 공간도 없었어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텨야 했어요. 처음 교화소로 끌려온 날 저는 아무것도 지급받지 못했어요. 그곳엔 교도소 같은 수감복이 없었어요. 각자 입고 들어온 옷을 입고 지내야 했죠. 입던 옷이 찢어지면 꿰매 입고 더러워지면 그냥 입고 있어야 했어요. 너 옷 갈아입을 생각하지 마라. 여기선 입고 온 거 그대로 입고 죽는 거야. 처음 들었을 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됐죠. 여긴 옷을 구할 수도 빨래할 물조차도 없는 곳이었어요. 겨울이 오자 얇은 옷 한 장으로는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손끝이 곧 얼어붙을 것 같았고 발가락은 감각이 없어졌어요. 제대로 된 옷을 구하려면 밖에서 면회를 올 사람이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면회를 올 사람이 없는 수감자가 대부분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옷을 얻으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배급받은 적은 양의 음식을 아껴 팔거나 다른 수감자들과 교환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교환할 물건이 없는 사람들은 더 잔인한 선택을 해야 했어요. 교화소에서 겨울을 버티려면 옷이 필수였어요. 하지만 추위 속에서도 먹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수감자가 겨울 옷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냥 주지 않았어요. 교환 조건이 있었죠. 3일 동안 밥을 내 대신 내가 먹겠다. 그럼 이거 줄게. 3일 동안 굶으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어요. 입고 있는 옷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고 3일 굶으면 최소한 살아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밥을 포기했고 옷을 받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받은 옷은 오래된 중고 옷이었어요. 그래도 입자마자 단번에 따뜻해지며 최소 얼어 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몸이 간지럽기 시작했어요. 긁어도 해결되지 않았고 붉은 반점이 온몸에 퍼졌어요. 피부병이네. 헌옷에서 벌레가 나온 거지. 다 그런 거야. 같은 방에 있던 사람이 말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옷을 갈아입고 싶었지만 다른 옷이 없었어요. 갈아입을 수 있는 옷도 씻을 물도 없었어요. 가려움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밤이 되면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견뎌야 했어요. 긁으면 상처가 나고 상처가 나면 감염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참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가려움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피부병이 번지고 상처가 곪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치료받을 수단이 없었어요. 약도 없고 의사도 없었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직접 상처 부위를 찔러서 피를 빼내는 거였어요. 나는 면도날을 손에 쥐었어요. 이미 무뎌져서 날카롭진 않았지만 피부를 찢는 데엔 충분했어요. 상처 부위에 면도날을 대고 힘을 줬어요. 쓱. 순간 따끔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곧이어 피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골문 부분을 직접 짜내야 했어요. 그래야 감염이 덜 퍼질 거라 믿었어요. 그러다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는지 머리가 핑 돌았어요. 하지만 그대로 쓰러질 순 없었어요. 피가 굳기를 기다리며 상처를 막아야 했어요. 부엌에서 몰래 챙긴 소금을 상처 위에 뿌렸어요. 악! 온몸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몰려왔어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소금이 상처 속으로 스며들면서 불타는 듯한 느낌이 퍼졌어요. 하지만 버텼어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치료를 하고 나니 상처는 덜 곪았어요. 하지만 이건 임시방편이었어요. 교화소에서는 기본적인 위생관리조차 없었어요. 감방은 벌레가 들끓었고 쥐가 돌아다녔어요. 씻을 물도 없었어요. 가려움을 참다 보면 가끔 수감자들끼리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이러다가 몸이 다 썩어 없어지겠지.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나요? 하지만 여기선 현실이었어요. 교화소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단순히 굶지 않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겨울을 버티려면 옷이 필요했고 그 옷을 얻으려면 또 다른 희생이 필요했어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 곳에서 버텼어요. 그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나는 과연 이곳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감옥에 갇힌다는 건 단순히 죗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탈북하다 걸리거나 나만의 드라마를 보거나 팔거나. 그런 사람들이니 죄의 경중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단 들어오면 누구나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죠. 교화소에서는 폭력이 일상이었어요. 맞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어요. 오히려 언제, 어떤 이유로 맞을지 모르는 공포가 더 끔찍했어요. 여기선 법도 정의도 없었어요. 오직 힘과 복종만이 존재하는 곳이었죠. 처음 교화소에 들어왔을 때 저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맞았어요. 이름, 박박혜진입니다. 이름 부르면 바로 대답해야지. 어디서 말을 끊어. 몽둥이가 날아왔어요. 머리가 울리면서 몸이 옆으로 휘청거렸어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하지만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는데 또 한 대가 날아왔어요. 내가 여기서 사람 대접받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그때 깨달았어요. 여긴 이유를 따지는 곳이 아니었어요. 맞을 때는 맞아야 했어요. 대꾸하면 더 맞고 가만히 있어도 맞아요. 단지 어떤 이유로 얼마나 맞느냐가 다를 뿐이었어요. 처음엔 억울했어요. 왜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교화소에서는 사람을 짐승처럼 다뤄야 길들이기 쉽다는 걸요. 밥이 나오는 날은 무조건 먹어야 했어요.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음식이어도요. 옥수수 30%에 닭 사료 70%로 만든 밥이 나왔어요. 하지만 닭 사료라고 해도 우리가 아는 알갱이 사료가 아니었어요. 겨와 벽 껍질을 갈아 찐 다음 옥수수 가루와 섞어 공처럼 뭉쳐놓은 거였어요. 처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텁텁한 맛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씹으면 사각사각 껍질이 씹혔어요. 목구멍으로 넘기는 것도 힘들었죠. 먹기 싫으면 굶어. 굶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배고픔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며칠만 굶어도 손발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띵했어요. 국물이라고 주는 것도 까만 배추 국물이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배추 잎을 대충 씻고 끓인 거였죠. 한 숟갈 떠먹으면 흙맛과 비릿한 냄새가 섞여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걸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었어요. 한 끼라도 굶으면 다음 끼니를 보장할 수 없었으니까요. 새벽 5시 기상. 잠에서 깨자마자 우리는 감방 안에서 줄을 맞춰 앉았어요. 번호를 하나씩 불렀고 대답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몽둥이가 날아왔어요. 죄수 1728. 예. 죄수 1729. 침묵. 쾅. 대답이 늦어도 목소리가 작아도 맞았어요. 번호 점검이 끝나면 바로 체조를 해야 했어요. 무릎, 엉덩이, 허벅지를 차례대로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했어요. 이건 몸을 풀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복종을 강요하는 절차였어요. 체조가 끝나면 5분 안에 3명과 정리를 마쳐야 했어요. 하지만 씻을 수 있는 물도 없었어요. 얼굴을 한번 대충 적시는 게 전부였어요. 아침 식사 후에는 곧바로 노동이 시작됐어요. 특히 교화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가발 제작이에요. 북한산 가발이 외국으로 수출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 가발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바로 여기 전거리 교화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요. 죄수들은 하루 종일 손으로 머리카락을 엮고 조각을 붙이고 세밀하게 작업해야 해요. 손이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몽둥이가 날아와요. 한겨울에도 손가락이 얼어붙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해요. 손이 부르트고 피가 나고 감각이 사라져도 계속해야 해요. 제 앞자리에 있던 여자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너무 굶어서, 너무 피곤해서 결국 버티지 못한 거였죠. 하지만 간부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치워라. 딱 그 한마디. 그녀는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교화소에서는 매일 밤 10시 취침 전 10대 준칙에 따른 총화가 진행됐어요.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어요. 수감자들의 처지를 상기시키고 복종을 강요하는 수단이었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맞고 일하고 굶고도 모자라 밤마다 이 10대 준칙을 암기해야 했어요. 우리는 당과 수령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잘못을 반성하며 혁명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런 문장을 하루도 빠짐없이 외워야 했어요. 한 줄이라도 틀리면 그날 밤 무릎 꿇고 벌을 받아야 했어요. 죄수 1730. 넌 오늘 10대 준칙을 틀렸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뭐해? 밤새 무릎 꿇고 있어. 밤이 되어도 끝나지 않는 고통이 이어졌어요. 위생 상태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감방 안에서는 벌레가 들끓었고 쥐가 나타나는 것도 흔한 일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죄수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쥐도 우리랑 똑같아.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서 사는 거지. 가끔 쥐를 잡아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처음엔 경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그만큼 굶주림이 심했으니까요. 이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단순히 맞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배고픔을 견디는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로 힘든 건 젊은 여자들은 밤마다 간수들에게 불려나가 성희롱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인간이라는 걸 잊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먹을 걸 위해서라면 남의 몫을 빼앗아야 했어요. 맞지 않으려면 간수들에게 잘 보여야 했어요. 숨을 쉬려면 존재 자체를 지워야 했어요. 살아남으려면 인간성을 포기해야 했어요. 이곳에서 인간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했어요. 면회반장은 이곳에서 죄수 신분이면서도 거의 왕처럼 군림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화소 안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죄수였죠. 그는 매일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면회날이면 사회에서 들어오는 음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도관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면회반장은 면회 오는 가족들에게 교도관들에게 바칠 뇌물을 챙기는 역할을 했고, 그렇게 형성된 관계 속에서 그는 죄수 신분이면서도 감옥 안에서 또 하나의 권력이 된 거죠. 처음엔 그에게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교화소에서는 주목받는다는 게 곧 위험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에게 조금씩 접근할 기회를 잡았어요. 너 글씨 깔끔하게 쓰네. 면회반장이 어느 날 제게 말을 걸었어요. 그날 저는 면회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제 글씨를 유심히 보더니 흥미롭다는 듯 중얼거렸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대답했다가 실수라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야, 앞으로 내 기록 정리 좀 해라. 그럼 내가 잘 봐줄 테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이건 기회였어요. 면회반장의 신임을 얻을 수 있다면 탈출할 가능성도 생길지 모른다. 그날부터 저는 그의 기록을 대신 정리해주기 시작했어요. 면회 명단을 정리하고 교도관이 요구하는 서류 작업을 도와줬죠. 그러면서 저는 면회 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도관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살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면회 날이 가장 바쁘고 혼잡할 때 교도관들이 허술해진다는 것. 그날을 이용하면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면회반장의 신임을 얻었지만 이곳을 탈출하는 건 여전히 불가능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생각을 바꾸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감방 안은 조용했지만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신입으로 들어온 한 죄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고 온몸이 뼈만 남아 있었어요. 괜찮아? 저는 그를 흔들어 보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이 흐려져 있었어요. 그 순간 면회반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쓸모없는 놈은 그냥 굶어 죽겠지.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결국 나도 저들과 같은 길을 가게 된다는 뜻이라는 걸. 지금은 버틸 수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똑같이 쓰러질 것이다. 제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저는 여기서 죽을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도망치다 죽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탈출을 결심했어요. 차츰 면회반장의 신임을 얻어가고 있었고 저는 면회 기록을 관리하면서 교도관들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었어요. 면회 날은 교도관들이 가장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이었어요. 죄수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바깥과 연결된 문이 열리고 닫히는 날이었죠. 저는 그날을 노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감옥을 빠져나갈 것인가? 탈출에 성공하려면 철조망을 넘어야 했어요. 하지만 철조망에는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었죠. 그래서 밑으로 파기로 했어요. 저는 교화소에서 가장 구석진 곳, 잘 감시되지 않는 한쪽 모퉁이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지와 맨손으로. 땅은 얼어붙어 있었고 손끝이 찢어져 피가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누군가 들키지 않도록 저는 파낸 흙을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겨울내 땅을 조금씩 파면서 제 손은 갈라지고 부르터 피범벅이 되었어요. 그 과정은 고문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죽기 싫었어요. 밤마다 손톱이 부러져 가며 한 줌씩 한 줌씩 흙을 파냈어요. 마침내 탈출을 실행할 날이 다가왔어요. 면회가 몰리는 날, 교도관들은 면회실과 문 앞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거예요. 저는 면회 반장의 일을 도와주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들의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구석진 철조망 근처로 갔어요. 제가 손으로 판 작은 구멍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거기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머리를 밀어넣고 몸을 천천히 구겨 넣었어요. 손에 힘을 주어 땅을 밀어내며 저는 그 좁은 틈을 통과하기 위해 있는 힘껏 몸을 움츠렸어요. 제발, 제발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가슴이 철조망에 긁혔어요. 옷이 찢어지고 피부가 베었어요. 하지만 아픈 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온몸이 철조망 밑을 통과할 때까지 저는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바깥으로 나왔어요. 나는 철조망을 빠져나온 후 멈추지 않고 달렸어요. 숨이 차올랐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전에 함흥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나는 언제든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장마당에서는 언제 보위부가 들이닥칠지 몰랐고 장사꾼들은 항상 도망칠 경로를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었죠. 나는 탈출할 때도 그 감각을 그대로 이용했어요. 움직일 때 주변을 살피고 숨을 곳을 미리 확보하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어야 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내 몸에 배어 있었어요. 나는 달리는 중에도 어디에 몸을 숨길지 빠르게 계산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눈앞의 길을 놓치지 않는 것.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압록강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는 것도 쉽지 않았죠. 나는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 때 사람들을 살펴보는 능력을 길렀어요.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나를 속이려 하는지, 누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압록강 근처에서 나는 밀수를 돕는 중국 브로커를 발견했어요. 그는 돈을 받으면 강을 건너게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거기에는 어머니가 유품으로 준 금반지 하나가 있었어요. 나는 브로커에게 다가가 속삭였어요. 이걸 줄 테니 나를 강 건너까지 데려다 주세요. 그는 내 손에 있는 금반지를 보고 흥미롭다는 듯 웃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머리는 있네. 그렇게 나는 밀수꾼들의 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너는 동안 나는 장마당에서 배운 협상력이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압록강을 건넜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는 탈북자 단속이 심했어요. 나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붙잡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장마당에서 도망치던 습관이 나를 살렸어요. 낮에는 움직이지 않고 밤에만 이동한다. 길을 걸을 때 항상 사람들 틈에 섞여 움직인다. 말을 할 때 북한 억양을 숨기고 짧게 대답한다. 나는 북한에서도 신분을 숨기며 장사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자연스럽게 몸을 숨기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필요했어요. 나는 작은 식당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주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 설거지를 하면 밥 한 끼만 주실 수 있나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면서 나는 거래를 제한하는 법을 배웠어요. 무언가를 받으려면 대가를 줘야 한다는 것. 식당 주인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내가 닦아낸 그릇이 반짝이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나는 며칠 동안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몸을 숨겼어요. 중국에서 더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어요. 꽁 안의 단속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나는 몽골로 가야 했어요. 문제는 어떻게 가느냐였죠. 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가서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탈북자를 몰래 태워주는 트럭 운전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그의 차 근처로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저를 몽골까지 데려가 주세요. 돈은 없지만 운전이라도 도와드릴게요. 운전사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트럭 문을 열어줬어요. 이 안에서 조용히 있어. 나는 그곳에서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숨죽이며 몽골로 향했어요. 몽골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고비 사막을 건너야 했어요. 나는 장마당에서 어떻게 하면 물 없이도 버틸 수 있는지 추위를 견디는 방법을 배웠어요.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천조각으로 머리를 감싸야 한다. 모래바람이 심할 때는 바닥에 엎드려야 한다. 밤에는 몸을 붙이고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나는 이 모든 걸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사막을 걸었어요. 마침내 저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우리는 손을 들고 소리쳤어요. 우리는 북한에서 왔어요. 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 순간 나는 이제 정말 자유를 찾았다는 걸 실감했어요. 몽골 국경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우리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나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에서 나는 드디어 깨달았어요. 나는 살아남았어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나는 드디어 이곳에 도착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며 도망치고 추격을 피하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살아남아 도착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땅을 밟으니 기쁨보다는 낯선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나는 과연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내 새로운 삶을 위한 시험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처음 도착한 곳은 국정원이었어요. 한국에 온 탈북자는 먼저 신원조사부터 받아야 해요. 혹시라도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은 아닌지, 정말 탈북 과정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였죠. 며칠 동안 조사관들은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어떤 경로로 넘어왔나요? 북한에서는 무슨 일을 했나요? 중국에서 누구를 만났죠? 나는 진실을 말했어요. 하지만 몇 번이고 같은 질문을 받다 보니 마치 내가 신문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혹시라도 말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나를 의심할까봐 머릿속으로 기억을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이 조사가 끝나야만 나는 한국에서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조사를 마친 후 나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보내졌어요.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버스 타는 법,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법, 은행에서 계좌 만드는 법,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 이 모든 게 처음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은행 카드를 써본 적도 없었고, 핸드폰은 일부 간부들만 사용할 수 있었고, 일반 주민들은 감시받는 전화기만 허락됐죠. 처음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 나는 한참 동안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화면만 쳐다봤어요.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화면이 움직이고, 손가락을 튕기면 글자가 커지고 작아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 세상과 너무 동떨어진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해졌어요. 내가 과연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나는 외국인이나 다름없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다른 탈북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같은 고민을 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며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나원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이제는 진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야 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준 임대주택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내 집이라는 공간을 가졌어요. 하지만 막상 밖으로 나오니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하나원에서 실습도 하고 교육도 받았지만 막상 혼자 하려니 지하철에서 카드를 어디에 찍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현금 영수증 발급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듣고 당황했어요.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력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내가 적응하는 속도보다 한국 사회는 몇 배는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나는 다시 생존 본능을 발휘하기로 했어요. 북한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장마당에서 장사를 배웠듯이 이곳에서도 빨리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처음 시작한 일은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였어요. 처음에는 주문받는 것도 어려웠어요. 북한에서는 손님이 종업원을 부를 때 야 하고 불러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죄송한데요 라고 부른다는 걸 몰랐어요. 북한에서 밥 주라라고 하면 되는 걸 여기선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라고 해야 했어요. 손님이 이거 리필 돼요? 라고 묻는데 리필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봐서 어색하게 웃으며 네 라고만 했어요. 손님이 현금 결제할게요 하면 내가 직접 거스름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도 몰랐어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나에게는 하나하나 큰 장벽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루하루 배우며 조금씩 이곳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하지만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면 미묘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느 날 손님들이 내 억양을 듣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탈북민인가 봐 하며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럴 때마다 이방인이 된 느낌이고 뭔가 죄를 지은 듯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열심히 적응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도 난 북한 사람으로 보이나 봐. 난 언제쯤 이 사회에 녹아들어 잘 살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북한에서도 나는 대학생이었는데 여기서는 왜 식당에서 일만 하고 있지? 그래서 나는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결국 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처럼 힘든 과정을 겪은 사람들을 돕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북한에서 도망친 도망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열심히 뉴스를 보며 한국 사회를 알아가고 말을 배우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 악한 북한 교화소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니까요. 나는 이제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말로 다 못할 고생을 하셨군요. 불행한 일들을 인생 초반에 다 겪었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일하면서 대학 공부도 시작했다니 대단합니다. 꼭 잘 마치시고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사랑을 먹고 자라는 평양정보통이었습니다.